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장중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속에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는 뒷심을 발휘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역시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여전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일단 CPI가 될 텐데요. CPI 발표도 임박해 있고요. 또 명절도 1월에는 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지나면 FMC고요. 뭔가 들여다볼 게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 나타나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매매 주기가 조금 짧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또 그 스타일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챙겨갈 거고요.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다가 확실히 주 후반 이 CPI 발표 등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들 정리하면서 같이 전략 챙겨보시죠. 일단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부터 지금부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심포지움 연설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큰 영향 자체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앙은행의 정치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 말은 독립적으로 갈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되겠고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인기 없는 일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기 없는 일은 금리를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갈 길을 가겠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고요. 그의 질세라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 연준 인사들 꽤 많았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총재의 이 5% 이상 발언이 있었고요.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도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할 일이 많고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며 어느 정도 수준 이후에도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말 그대로 매파 연준을 믿지 않는 시장에 이 동상이몽의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투표권을 가진 이들 중에 가장 매파적으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는 지금 시장과 연준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 시장은 그 치킨 게임에서 질 것이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과 매파적 발언을 내놓는 연준 인사들의 온도차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세계은행이죠. 올해 세계 경제는 30년 내 최악이다. 그리고 인플레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보고 대비 훨씬 낮췄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0.5% 정도로 전망하면서 거의 제로 성장을 얘기했죠. 악재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인플레, 전쟁, 코로나 재확산 등등등이요. 어찌됐건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어찌됐건 악재를 호재로 해석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표도 보면 미국의 자영업 연맹 12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달 대비 훨씬 떨어지면서 부진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이슈들을 인플레와 경기 침체 이슈들을 모두 다 소화한 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전약 후강으로 끝이 났고요. 특히나 작년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나스닥의 가장 좋은 탄력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앞두고 있는 CPI 그리고 주 후반부터 쏟아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로서 CPI 컨센서스는 6.5%입니다. 만약 하회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 탄력도가 꽤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시장 탄력이 높게 간다면 그때는 조금 이익을 챙겼다가 다음 스텝을 도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FMC 2월 달 금리 인상폭은 한 25bp 전망이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78%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자재 쪽에서는 중국 이슈 체크해야겠죠. 중국의 주요 10개 도시 교통 혼잡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말은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유가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투자자는 나쁜 지표, 연준은 인플레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 오늘입니다. 자, CPI에 대해서는 부담을 조금 덜고 갈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조금 예상을 하회할 거야 라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네요. 골드만삭스도 그의 한 몫을 내놨고요. 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 부담 던다, 긴축이 좀 완화된다 쪽으로 해석이 됐고요. 결국에는 빅테크라던가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 쪽의 강세가 조금 더 도드라졌습니다. 우리 장에도 이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로는 그렇게 특이사항이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중국 이슈 살짝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진핑 원팀 얘기 나왔을 때 사실 브레이크 없는 독재에 대한 우려감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리오프닝 쪽으로 가면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해외 IB 측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죠. 시진핑의 발언 등이 꽤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걸 겁니다.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장을 견인하던 중국으로 복귀하는 것인가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모건과 골드만사스에서도 3년 만에 돌아온 경기 회복 모멘텀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세계은행에서도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전망을 낮게 잡았습니다만 중국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전망치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한 걸까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도 중국 리오프닝과 연결되는 섹터들이 꽤 강했습니다. 카지노 섹터가 5% 이상 올랐고요. 항공과 구리, 철강 쪽도 강세였죠.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 석유 쪽도 섹터가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죠. 페노션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닐까. 결국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철광석을 많이 실어서 간다면 이렇게 화물로 실어서 움직이는 벌크선 운임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뭐 한 이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막은 넣었는데 멘트를 하지 못했었는데 페노션에 대해서 흐름 한번 계속해서 저도 추가해서 보면서 전략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복수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 속에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 입국자들이 조금 경계했었죠. 그중에서도 우리는 좀 강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들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불편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요. 결국 어제는 그에 조금 보복 조치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한국인들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요. 일본 역시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오프닝 종목들의 변동성 어제 조금 크게 나왔는데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좀 긍정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골드만삭스 내용을 보고 정리를 살짝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굉장히 매력적인 리바운드 국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요. 중국 경제가 회복될 건데 그것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찝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낮은 밸류는 한국 밸류가 미국의 국채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과거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긍정의 이야기였고요. 뭐 올해 한국장에 대해서 조금 비중 확대 의견을 같이 내는 곳도 꽤 늘고 있는 만큼 기대를 해볼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측에서는 글로벌 신용위기 전조는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신용위기 카나리아는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고금리, 그로 인한 부동산의 휘청거림, 그 부분을 잘 지켜보자라는 지적도 있었으니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증권가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건 이거겠죠. 새해 첫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입니다. 100개 기업을 추려서 간다라고 하고요. 이재용 회장부터 해서 정의성 회장까지
각 총수들은 다 같이 갑니다. 메머드급 인사라고 표현을 하죠. 아랍에미리트에 들렀다가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가게 되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에 가는 쪽에 지금 상장사로만 추려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원전 쪽에선 두산 에너빌러티, 방산, 한국항공우주, 한국전력, 네이버, CJ, 삼성전자, 우리가 알 법한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 기업까지 조금 두루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원전이나 방산이나 ICT 이런 쪽에 대한 MOU 체결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ICT 쪽에서는 본다면 통신 장비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확인할 개별 테마성 뉴스들 되겠습니다. 짧게 가본다면 체크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 투자 추진한다라는 소식 어제 시간외에서 브릿지텍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LG U+, 저도 이거 쓰는데 조금 걱정입니다. 고객 정보가 18만 명 유출됐다고 해요. 보통 무언가 정보 유출 이야기 나오면 보안주가 흐름을 조금 타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고요. 어제도 이미 반영이 조금 됐습니다만 드론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안티드론 얘기요. 글로벌 드론 시장이 폭증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도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건 따로 빼서 볼까 하다가 그냥 뉴스로만 넣었습니다. 이 애플이 VR 헤드셋 내년에는 1000만 대 만들 거다 이런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언론 보도가 좀 이슈가 됐는데요. VR 헤드셋 이슈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공격적인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나 장비 쪽 종목들 시세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신 없다면 일단 모든 뉴스는 패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별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경기와 조금 관련된 섹터 잡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철강주를 좀 하고 싶어서 어제 얘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최근에 증권가에서 철강주 이제 바닥을 찍고 1분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월 들어서 올해 들어서 철강 종목에 관련된 리포트만 18개가 넘게 쏟아지기도 했거든요. 정말 많았네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개묘년을 맞아서 철강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지개를 활짝 펴는 스틸데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철강 대표주들, 고려제강, 동국제강 등등의 종목들 강했고요. 철강 중소형주, 한국특강, 신스틸 등등의 종목까지 모두 다 5% 이상의 강세를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KRX 철강지수가 올해 들어서 4% 가까이 올라갔고요. 현대제철은 올해 들어서만 10% 가까이, 포스코홀딩스는 7% 정도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이 포스코홀딩스는 9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순매수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철강사들도 역시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5거래일간의 흐름을 볼 텐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바오산 철강도 5% 정도, 유럽의 철강 회사인 아르셀로미탈도 10% 가까이, 미국의 철강 기업인 US 스틸과 뉴코어도 각각 7%, 9%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철강주들이 오른다는 건 글로벌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정말 부진했었던 철강 업황이 다시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굴삭기 판매량이라던가 철도 투자 같은 전방 지표는 일단 하락세를 아직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철강제 가격이 한 달 전부터 이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의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2달 사이에 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50%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 철강 가격, 열연이나 냉연이나 철근 같은 종목들도 쪽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달 동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철강주가 바닥을 찍고 1분기에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일단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고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천연가스가 하락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구리나 니켈 등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방역 해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더해져서 부동산 부양책까지 합쳐지면서 중국의 철강사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의 춘절과 3월에 있을 양회가 개최되고 나서 그 이후에 더욱더 업황 개선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에는 철강 업종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강제 가격이 올라가고 매크로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철강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도 같이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철강 수요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 조강이라고 하면 쇳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생산량 추이를 봤을 때 2020년 코로나 정점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태풍 흰남노의 피해도 컸었고요. 거기다가 화물연대 장기 파업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아직까지 수요는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의 춘절 이후에 제조업 PMI와 그리고 유통사 재고 추이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상승률이 낮은 철강주, 현대제철 같은 종목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또 우려감이 큽니다. 우선은 4분기의 성적표가 암울하다라는 건데 올해 1분기 실적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4분기에는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자동차나 가전이나 기계나 건설 쪽에서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쪽에서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지금 70% 가까이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올해 실적 전망도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261개 상장사를 봤을 때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주 대비해서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쪽,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쪽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비철금속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아직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큰데 일단은 1분기에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건 수요가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지금 혼재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중국의 코로나 회복 이후에 글로벌 수요의 향방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하반기 이후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낙폭이 과대했던 시클리컬 업종 쪽으로의 좀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제의 상승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보고서가 그렇게 많이 쏟아진 줄도 몰랐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 이 증권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조금 압축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터주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엔터주 하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아직도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엔터사들도 이제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증권가 보고서가 요즘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쪽도 풀캐파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모멘텀은 콘서트인데요. 콘서트가 올해 조금 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알파는 바로 리오프닝을 한 중국이 될 텐데요. 중국으로의 앨범 수출 금액이요. 보시면 7년 사이에 압도적으로 80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도 좋아하는 가수가 생기면 뭐 해외 가수면 앨범을 사서 노래를 듣고 그 콘서트를 기다리죠. 그 말은 중국에서 K-팝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콘서트가 재개됐을 경우 충분히 이쪽도 돈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그리고 돔 공연이 올해 2023년 다수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인파를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돔 공연이죠. 큐도 늘고 티켓 가격도 올라가서 피도 같이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전후에 블랙핑크의 티켓 가격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94%나 압도적으로 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세 번째 모멘텀은 바로 신인그룹의 데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K-팝의 신인 모멘텀은 정말 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만 약 10개 팀이 데뷔를 하고요. 미국 걸그룹 2팀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에 컴백 예정인 이 사람들만 봐도 BTS 솔로 멤버, 뉴진스, 트와이스, 트레저, 에스파 등등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 엔터 쪽의 모멘텀이 많다. 연초부터 쏟아질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콘서트 등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관심을 둘 법하다라는 의견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K-팝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그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SM 같은 경우는 엑소 백현과 샤이니 태민이 전역하게 됩니다. 이런 라인업도 엔터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JYP 엔터는 증권가 곳곳에서 작년의 흐름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탑픽이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단기 리스크마저 없다라고 하네요. 군대에 갈 사람들도 없다라는 거고요. 돔투어 가능 아티스트도 3개 팀이나 있고 신인 그룹 4개 팀이 데뷔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뉴진스가 빌보드 순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국 포함해서 3팀의 신인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정말 작년에 많이 눌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돌아설 때 가장 시총이 큰 업체로서 더 관심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YG는 블랙핑크와 신인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악재성으로 본다면 일부 멤버들이 군대를 간다던가 그리고 블랙핑크는 재계약 불확실성 등을 안고 있다던가 코멘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엔터주에 관심을 두신다면 이 내용들 비교하셔서 종목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으로 보면 예상을 상회하는 쪽은 JYP 엔터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도 다 일회성 비용 등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작년 흐름을 놓고 보면 JYP 엔터가 33% 올라갔고요. 올해는 한 6% 정도 내려갑니다. 작년에 제일 안 좋았던 쪽이 하이브인데요. 하이브는 50% 빠지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탑픽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많이들 고민합니다. 올해 엔터사들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규 모멘텀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많이 올랐던 JYP 엔터를 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하이브를 얘기하자기엔 아직 방탄소년단 부재에 대한 그 나머지 공백을 채우는 것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어떻게 골라봐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탑픽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전략 함께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뉴욕장 3대 지수 오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장에 우리는 한동안 그 정도 올랐으니 좀 쉬어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CPI도 있고 옵션 만기도 있고 하니까 좀 나눠주세요. 네, 내일이 제일 좀 이벤트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가 있고 또 금통이라는 이슈들도 있고요. 또 그날 저녁에 미국 CPI 발표도 있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금요일 미국 마감하면서 또 금융주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목금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반면에 증시는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8% 정도 거의 일주일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적으로 약간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다. 하지만 저는 좀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특별하게 악재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나마 못 올랐던 못난이 미국 증시도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시면 미국하고 그 디커플링 장세, 그러니까 유럽하고 지금 아시아는 약간 디커플링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올해 트렌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랬을 때가 미국은 안 좋더라도 증시는 좋았었던 우리나라 증시는 좋았었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게 볼 건 없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어저께 약간 뭐 머뭇거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쁠 건 없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세가 좀 더 유지가 된다라면 일단은 뭐 이번 주 중으로도 한 2,400, 한 400에서 또 혹은 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한 2,450, 뭐 정말 좋게 나온다라면 설까지 해가지고 뭐 2,5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확실히 시장 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계신 유청희 대표님입니다. 자, 섹터로 그럼 들어가 볼게요, 굿장. 철강 쪽 이야기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은데요. 어제 철강주들의 강세도 조금 돋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철강주도 조금 뭐 경기 침체 이슈라던가 철강석 가격이라던가 이런 원자재 동향까지 해서 변수가 많아서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뭐 일단은 철강석 가격이 최근에 한 50% 가까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좀 좋지 못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수기인 흐름들도 있고 또 비용을 그전처럼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을 많이 올렸었고 그것을 또 업체들이 전방 업체들이 다 받아들이는 부분들이었는데 쿠팡 강판에 막 다 넘겼죠. 네. 근데 하반기부터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이제 같이 좀 같이 고생하자라는 분위기로 좀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계절적 수요도 맞물리면서 가격을 쉽게 못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석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의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철강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고 또 아직 뭐 우리가 보기에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차량 인도 기간이 뭐 1년에서 6개월로 3개월 단축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대기 물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족족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고 조선 업황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수주가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철강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전 쪽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건설 쪽인데 건설도 어찌됐든 지금 건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전 쪽인데 이런 IT 쪽에 대해서의 어떤 철강 수요는 이 세 개 파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좀 지금부터는 아직까지는 전방 산업이 나쁘지 않다. 수요도 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조금 철강주들에 대한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이 올라오는 것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수급적인 흐름 또 투심에 대한 흐름들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최근 한 3, 4개월 동안 형성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된다면 의미 있는 반등도 나올 수 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한 30만 원 정도가 최근 한 1년 반 정도의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의미 있는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크게 판단하고 밀리지 있습니다. 않네요. 네, 크게 밀린 것도 없었고 좀 길게 본다라면 주가 흐름도 나쁜 위치는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쪽으로 조금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철강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철강석 가격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벌크로 실어서 나르는 페노션. 네. 저는 이것도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H&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주가가 좀 그 리오프닝 이슈가 있으면서 약간 올랐다가 좀 약간 흔들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조금은 더 시간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BDI가 반등을 하는지 그 여부 흐름 놓고 보시면서 페노션까지 조금 곁다리로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엔터 쪽 들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 엔터 쪽이 어려워요. 뭐 반도체 장비주 브리핑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질 만큼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노래방 가면 저는 터보 노래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터보, 뭐 DJ DOC 이런 쪽이라 요즘 아이돌 그룹의 라인업을 잘 모르니까 네. 그 모객력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가늠이 안 돼요. 네. 좀 잘 아세요? 저도 잘 모르죠. 어떡하죠? 근데 저는 뭐라 그럴까 그 멜로디라든지 음악을 듣긴 들어요. 자주 듣는데 계속 좀 더 듣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룹이 네,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호응할 수 있는.
명언이네요. 따라가지 못하나 호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호응이 가는 쪽,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엔터사가 있을까요? 근데 뭐 저는 계속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고 계속 뭐 좋아질 것이다. 뭐 작년 뭐 상반기, 뭐 하반기 때도 계속 좋게 본 섹터 중에 유일한 섹터 몇몇 중에 하나가 엔터 기업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때 재고 부담이 없는 섹터라고 그쵸. 얘기하셨어요. 재고 부담도 없고 K컬처는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리오프닝이 맞물리면서 공연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우리나라가 리오프닝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5월, 6월부터거든요. 그러면은 공연 같은 경우는 연말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연말에서도 뭐 또 올해로 계속 예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매출을 잡히는 구간이다 보고 있고 또 앨범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여러 그 수입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팬층으로서의 어떤 수익 창출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중국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좀 중지하겠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조금 이제 좀 외교를 좀 스무스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좀 너무 이게 언론의 잘못인 건지 정부의 실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중국 규제한다는 거에 어떤 중국에서 이제 보복이 나온 것인데 이것이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국도 어쨌든 나올 거면 또 자기들도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뭐 독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연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아주 비싼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논리대로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은 아직까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보고 있는데 탑픽 종목은 SM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매출 자체도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가장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SM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주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그것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게 SM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규제하는 건 단기 이슈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삼지 엔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정 시에는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 유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과 JYP 엔터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리고 조금 더 표를 준다면 SM 쪽에 더 무게를 실어 주셨어요. 엔터주 뭐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스토리는 살아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의 시각입니다. 자,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섹터인데 마침 창의스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석유화학 쪽. 네. 역시 중국 이슈와 같이 물고 봐야겠죠. 네, 뭐 이것도 철강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철강사보다 더 안 좋죠. 이미 지난 3분기 때 적자 전환이 다 되어버렸고 지금 4분기도 적자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정적이지만 주가를 보면은 뭐 조용히 저점 대비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 30% 이상 올라와 있어요.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등이. 그래서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 설비 가동률 증가가 그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또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조금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아까 철강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거의 뭐 처참한 실적을 보여줘도 주가가 반등 준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언제 빨리 바닥을 찍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턴어라운드로 간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어떤 기대감, 모멘텀만 만들어진다면 수급은 붙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이슈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설 전후 춘절 이후로 좀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대장주는 좀 대한유화를 좀 대한유화는 주목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저희 창스픽으로 주셨던 종목이고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로 이제 조금 압축해서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로봇주가 계속 그 섹터 내에서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SPG도 창스픽 종목이기도 해서 한 줄로 코멘트 주신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더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쫓기는 시간 속에서도 좀 알차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들 늘 감사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